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유럽 세계의 형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유럽 세계 형성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유럽의 흐름을 한번 다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유럽은요, 일단 그리스로부터 시작을 하죠. 네, 그리스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스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스가 쇠퇴할 무렵에 로마라고 하는 국가가 또 크게 팽창을 하게 되죠. 이 로마는요, 테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이 됩니다. 이 동로마는 다시 비잔티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우게 되고, 이 비잔티움은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서로마는 곧바로 멸망을 하게 되죠. 누구에 의해서? 네, 게르만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 중에서도 프랑크족이 만든 이 프랑크 왕국이 오랫동안 가게 되고, 프랑크 왕국은 다시 카를루스 대제 사후에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로 분열이 되고, 동프랑크는 현재 독일이 되고요. 서프랑크는 프랑스,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이렇게 이 세 나라의 기원이 되는 게 프랑크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또한 프랑크 왕국에서는요, 이 서유럽 세계의 기반인 봉건제와 그 다음에 장원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봉건제와 장원제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오늘 수업을 다 배우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르만족의 이동을 좀 보겠습니다. 북유럽 지역에 살던 게르만족은요, 로마 제국 전성기에 라인강과 다뉴버 강 유역으로 내려와서 부족 단위로 살고 있었다고 해요. 4세기 말에는요,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인 훈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자꾸 옆에서 압박을 해오는 거죠. 그래서 흑해 북쪽에 자리한 동고트족이라고 하는 게르만 종족 중에 동고트족이라고 하는 애들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게르만족이 로마 제국의 국경을 넘어서 대규모로 이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476년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종족들은요, 다 게르만 종족들입니다. 그리고 이 게르만 종족들이 다 늘 항상 여기 위쪽에 살고 있었는데, 훈족 세력들이 지금 누구를 압박하냐면은 이 게르만 종족들을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게르만 종족들이 버티기 어려워서 자꾸 로마 제국 쪽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종족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종족은 게르만족에서도 프랑크족입니다. 이 프랑크족이 세운 게 이 프랑크 왕국인 거고요. 그 다음에 롬바르드족의 위치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롬바르드족이 지금 어디를 공격하고 있냐면은 이탈리아 쪽을 공격을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쪽에 누가 있냐면은 로마 교황이 있는 거죠. 로마 교황이 있는 거고, 이 로마 교황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롬바르드족인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은 이 롬바르드족의 그 침입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황이 누구한테 SOS를 쳤냐면 이 프랑크 왕국에 있는 카를루스 대제 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피핀, 카를루스 마르텔 등등의 사람들에게도 항상 SOS를 보냈었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종족들은 일단 훈족, 그리고 게르만 종족 중에서도 이 프랑크족, 그 다음에 롬바르드 쪽은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우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프랑크족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르만족이 세운 여러 왕국은요, 대부분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갈리아 지방, 현재 프랑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프랑스 지역에 자리 잡은 프랑크 왕국은요, 크게 성장을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프랑크 왕국은 원래 거주지로부터 이동거리가 짧았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클로비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크리스트교를 개종하면서 로마 교회의 지지를 얻으며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자, 크리스트교를 개종했다라고 하는 의의는요, 자, 일단은 로마는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크리스트교를 공인을 했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크리스트교를 국교화시켰어요. 선생님이 굳이 적어주지 않아도 되지만 다시 한 번만 흐름 잡을게요. 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는요, 크리스트교를 공인했죠.
그럼 테오도시 황제 때는 크리스트교를 국교화시켰어요. 그럼 로마인들은 일단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했다는 얘기는 로마인들 자체가 크리스트교를 믿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클로비스 자체가 크리스트교를 개종했다? 그 말은 로마인들과의 그 종교적인 마찰이 아예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또한 로마 교회의 지지를 받으며 발전할 수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크리스트교를 개종하면서 교황의 지지까지 획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머리를 잘 쓴 거지. 자, 프랑크 왕국은요, 8세기 말 특히 누구 때 전성기를 이루었냐면요. 클로비스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스트를 개종했지만 카롤루스 대제 때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자, 카롤루스 대제는 어떤 일들을 했냐? 정복 지역에는 그 정복 활동을 통해서 서로마 제국의 영토의 많은 대부분을 회복했어요. 그 다음에 정복 지역에는 크리스트교를 장려까지 합니다. 이런 공로로 로마 교황은요, 카롤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에 관해 씌워주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800년에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 그로써 로마 문화와 크리스트교, 게르만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서유럽 문화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가 또 되겠죠. 자, 프랑크 왕국은요, 카롤루스 대제가 죽은 이후에는요, 세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 세 개의 나라는 동프랑크라고 불리는 독일, 서프랑크라고 불리는 프랑스, 그 다음에 중프랑크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기원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봉건제와 장원제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거든요. 하지만 이 봉건제와 장원제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나중에 넘어가는 그 십자군 전쟁 이후에 이 장원제 해체, 봉건제 분열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하면은 사회는 봉건제라고 보면 되고 경제는 장원제라고 보면 되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봉건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세기를 전후해서 서유럽 세계는요, 프랑크 왕국의 분열, 그리고 다양한 이민족들이 침배했는데 그 이민족이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바이킹 세력, 두 번째가 마자르족, 세 번째가 이슬람 세력입니다. 바이킹 세력은 여러분들 놀이공원에 가서 타는 그 바이킹 있죠. 그 배를 타고 등장한 종족들이죠. 어쨌든 간에 이민족의 침입과 프랑크 왕국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서유럽 세계는 혼란을 겪고 있었어요. 이에 각 지방의 유력자들은요, 이제 무장을 스스로 하기 시작을 하는 거지. 왜냐면 각 지방까지 이 세력들이 다 침투를 하게 되면은 결국엔 자기를 또 죽음으로 몰아가니까 몰려지니까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을 쌓고 무장해서 기사계급으로 성장합니다. 약간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전에 그 호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호족이 통일신라 말에 통일신라가 굉장히 내부가 분열이 되면서 스스로 무장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기들을 스스로 성주 또는 그 장군이라고 칭하면서 권력을 잡아요. 특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액군은 궁예와 함께 왕건이 호족 세력들이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기사 계급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사들은요, 자신보다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삼아요. 주군은 이 기사들에게 충성과 봉사를 받고 토지를 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기사와 주군은요, 어떤 세력이냐면 기사는 충성을 맹세해. 그치? 주군은 그럼 충성을 맹세해야 되는데 뭘 주냐면 동토, 토지를 주는 거죠. 이런 관계를 맺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주종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주종관계는 특히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쌍무적 계약관계라고 하는 특징을 가져요. 즉 다시 말해서 기사와 주군이 이렇게 가지는 걸 주종관계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주종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쌍무적 계약관계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자, 쌍무적 계약관계는 뭐냐? 어느 한쪽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 더 이상 계약을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계약은 그냥 깨지는 거예요. 이게 뭐랑 대립이 되냐면 중국의 주나라의 봉건제와 대립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나라의 봉건제는 혈연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아들들한테 토지를 주는 케이스였잖아요. 근데 여기 서양의 봉건제는요, 그냥 충성을 맹세하면 토지를 줘. 그러나 혈연 관계가 아니라
그냥 나한테 충성을 맹세한 사람. 따라서 내가 한쪽에서 난 더 이상 너에게 충성하지 않을래라고 얘기한다면 그 관계는 깨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봉신들은요, 자신의 영토에서 주군의 간섭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세금을 징수해요. 이건 다른 색깔로 좀 표시를 해드릴게요. 중요합니다. 자, 봉신 자체가요, 주군의 간섭 없이 재판을 진행해. 자기 땅에서는 또한 세금을 징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치권을 스스로 독자적으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유럽 지역은요, 지방 분권적인 봉건 사회가 발달해요. 이거는 즉 다시 말해서 대립되는 거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황제 왕의 권력이 굉장히 강했던 이쪽, 이 왕의 권력이 강하다는 이 중앙 집권적인 경향이 왕권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는 거랑 반대되는 걸로 왕권이 굉장히 약한 지방 분권적인 봉건사회가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지금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는데 지방 분권적이라는 거 하는 거랑 굉장히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떻게 반대가 되냐? 자, 중앙 집권적인 거는 황제권이 굉장히 강한 걸 얘기를 합니다. 지방 분권적인 건 황제권이 굉장히 약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적인 거라고 하는 거는 중앙 집권적인 거에 대해 반대 개념이죠. 자, 중앙 집권적인 그런 나라는 대표적으로 동로마가 있어요. 근데 서로마는 지방 분권적인 사회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로마라고 하긴 서유럽은요. 서유럽. 로마는 이미 멸망을 했으니까. 서유럽은 지방 분권적인 성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선생님 다시 예를 들어 설명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 장원제까지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장원제라고 하는 거는요. 봉신이 주군에게 받은 봉토를 장원으로 운영을 하는 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장원으로 운영이 된다는 얘기인데 봉신은 장원의 영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봉신이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땅에서는 장원제에서는 영주라고 불리는 거죠. 자, 봉신은 영주라고 불리기 시작을 했고요. 장원은 이 영주 통제하에 있는 땅입니다. 장원의 토지는 경작지, 목초지, 삼림으로 나누어요. 다시 경작지는요, 영주 직영지, 농민 보유지로 구분이 되면서 춘경지, 추경지, 추경지로 나뉘어집니다. 장원의 농민은 대부분 농노였고요. 이 농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겠죠. 이 경작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요. 이 농노는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은 노예와 달리 집을 소유해요. 첫 번째, 결혼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영주에 계속되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이게 특징이고요. 또 일주일에 2일에서 4일까지는 영주 직영지에서 농사 져야 돼요. 왜냐면 영주 직영지에 영주 땅에 살고 있으니까 장원의 여러 시설로에 대한 사익료에 대한 각종 세금까지도 부담을 해야 돼요. 어떤 시설을 사용하면은 거기에 대한 세금도 부과해야 돼요. 이게 농노의 특징입니다. 자,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설명해 드릴 거냐면은 넘어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쪽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 그 기전중학교를 한번 볼게요. 자, 기전중학교를 한번 예시를 들면은 기전중학교의 최고의 권력자는 현재 교장 선생님이라고 한번 볼게요. 그 선생님은 1학년 9반의 봉토를 받은 민정쌤이죠. 자, 교장 선생님하고 김민정이라고 하는 선생님은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냐? 교장 선생님은요. 김민정 선생님한테 봉토라고 하는 걸 줬어요. 봉토라고 하는 개념은 1학년 9반인 거죠. 근데 김민정 선생님은 1학년 9반을 받고 충성을 맹세해요. 이게 주종관계이자 봉건제이자 쌍무적 계약관계예요. 김민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말을 듣지 않아서 이 충성을 맹세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선생님 당연히 봉토를 줄 의무도 없는 거죠. 쌍무적 계약관계. 계약은 그 자리에서 바로 파괴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 봉토를 받은 이 민정쌤은요, 다시 영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개념 자체는, 자, 교장 선생님은 땅을 주었기 때문에 여긴 주군이 되는 거고요. 김민정 선생님 뭐가 되는 거야? 봉신이 되는 거겠지? 애초에 자기 지역도 지킨 기사였을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봉신이 되니까 당연히 얘는 이제 장원제로 가서 장원제를 운영하는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영주라고 불리는 거죠. 영주 밑에는요.
27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는 기사도 있을 거고요. 농노도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기사와 농노가 있는데 기사들은 여기서 이제 말 타면서 지키는 사람들이고 농노는 이 장원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경작지를 이제 주관을 하는데 경작지에는 3가지가 있다고요. 휴경지, 놀고 있는 땅, 그 다음에 춘경지, 추경지가 있다고요. 여기서 농사를 짓겠죠. 농노는. 그리고 농노는요, 노예와는 달리 거주 이전에 자유. 농노랑 같은 뜻, 노예랑 같은 뜻이겠다, 그치? 그러니까 노예랑은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 일단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집도 가질 수 있어요. 집도 소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주 이전에 옮겨갈 수 없다고, 이사 갈 수 없어요. 자유 없어요. 즉 1학년 9반이 싫어서 1학년 8반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이동 못 한다고요. 이 말이에요. 또한 1학년 9반 내에 있는 뭐 사물함을 사용하건 책상을 사용하건 교탁을 사용해도 다 뭘 내야 돼? 네, 사용료를 내야 돼요. 그쵸? 자, 그리고 한두 번은요, 선생님이 1학년 9반 선생님이 그 자리에 가서 농사도 져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농노의 삶을 살고 있는 게 이제 27명 중에 농노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행성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장원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여기 한 번만 볼게요. 여기 이제 설명을 다 했고, 74페이지 한번 볼게요. 74페이지 보면은 장원의 모습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장원 첫 번째가 산림이고 두 번째가 방목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목초지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휴경지, 추경지, 춘경지로 나누어지는 경작지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 농노 여기에 살고 있어요. 농노 살면서 여기 농사 짓겠죠. 이렇게. 농사 짓겠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방앗간이나 교회나 여러가지 뭐 이런 시설들을 다 이용할 때마다 뭘 줘? 네, 세금들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노예와는 달리 결혼할 수 있고 약간의 재산 소유 가능합니다. 자, 영주는요, 이 이쁜 성에 살고 있어요. 이쁜 성에 살고 있고 여기 약간의 기사들은요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장원제예요. 영주는 이 장원제에서 영주라고 불리우고 땅을 받은 봉신이자 기사들 자체가 영주 또는 봉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넘어가서 이쪽 보겠습니다. 자, 왕하고 제후하고 기사. 자, 왕은요 제후에게 봉토를 줘요. 그럼 이 사람은 주군이 되겠고 여기는 봉신이 되겠다. 그치?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거잖아. 자, 제후는요 다시 기사한테요 땅을 줘요. 봉토를 주고 그 다음에 기사는 다시 충성을 맹세하는 체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봉신 자체는 영주라고 불린다고 했어요. 그 농노 자체는요 이 밑에서 이제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있고 영주가 다스린 이거 자체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이 장원제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들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업이 좀 길어졌네요. 네, 어려운 거 있으면 선생님께 언제든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